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개원식부터 여야의 기싸움은 옷차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 뒤편으로 민주당은 한복, 그리고 국민의힘은 상복, 까만색으로 한쪽은 잔칫집, 한쪽은 상갓집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장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내란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사실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으로 이제 정치의 어떤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가 가장 중요한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한복을 좀 입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복을 입고 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겼거든요.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나 좀 한편으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나 그걸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야당은 그동안에 많이 정부 여당을 상대로 싸워왔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타협하는 정신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또 그게 잘 실천이 안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기국회 개원일 날 상복을 입으면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굉장히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치판을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희찬 평론가님, 민주당에서 이제 상복 입고 갈 곳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는 구치소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그런 비판을 떠나서 한쪽은 한복이고 한쪽은 상복이고 메시지가 약간 표출하는 방식이 약간 올드하다, 옛 방식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모든 권력을 독점한 여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다 손아귀에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최소한 야당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기존에 합의된 인권위원 추천안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비쟁점으로 통과가 되는 건데 이 국민의힘 추천목의 인권위원 선출까지도 민주당이 부결시키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어떤 결기라던가 투쟁하겠다는 마음을 저런 방식으로 왜 달리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국회 의사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하면 설득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오지 마라, 우리끼리 국회 할게 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복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과는 떠나서 지금 한복 입고 마치 잔치 벌일 것처럼 국내외 상황이 좋은 상황인가, 내수 경제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하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될 돈만 200조 더 늘어났죠. 근데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 효력을 갖춘 문서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권력을 독점한 여당이 한복 입고 자기들끼리 막 셀카 찍고 자화자찬하는 게 오늘 하루 견디기 힘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들끼리 살판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이런 국면에서 이 의상으로 대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야당의 상복에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잔치집 분위기를 벌일 때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거기에 잔치집과는 동떨어진 심정을 느끼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반론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축제를 하자고 한복을 입자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번에 독립지사들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국회 경내 안에도 별도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종의 이제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독립투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그 정신을 국회가 개원할 때 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을 거예요. 축제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꼭 무슨 한복을 축제날만 입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지나치고 과한 표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복 대 상복 너무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상복 입을 때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는 사실은 그 야당이
그 개원식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보이콧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피켓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위 방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상복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복이라는 게 오늘 그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누구 상가집의 상복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권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복을 입었다는 뜻인지,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결국 초상집을 만들겠다는 의미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 표현을 하게 되면요, 더 앞으로 정치 갈등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당대표도 안 만나겠다, 정청래 대표가 그런 표현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여야 간에 서로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만 상대로 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가 실종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등을 돌릴 게 아니라 마주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나 태도는 제가 볼 때 좀 용납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짧게 또 봤죠? 거론하자면 이게 누군가 조의를 표한다는 게 누구를 향한 것이냐. 그러니까 죽어버린 의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숫자만으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조의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고요. 예. 과거 저희가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민주당이 국회 주요 행사나 시정 연설 등에서 막 피켓 들고 막 항의하고 시위하고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의상으로 의지를 표현하는 게 좀 진일보한 거 아니냐. 이 문제를 계속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의사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어쨌거나 대화가 복원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회 일정을 우리가 이어 나가야죠. 국감도 있고 예산안도 있고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가진 거 없고 힘없는 야당에게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하자라고 하는 모양새여야 대화의 복원이 가능한 거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도 투쟁 말고는 할 게 없는 야당이 우리 먼저 대화하자고 나서기는 정치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화 복원, 협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대통령실의 기조를 여당 지도부가 조금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화 복원하고 정치해야 된다. 그 말씀은 두 분 다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일정을 보게 되면 협치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일부터 이번 주 내내 보니까요, 인사청문회 기간, 인청 기간이라고 하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을 하게 됩니다. 일단 국민의 입장에선 송곳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곤 있는데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받아주지는 않는 모양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과거 정치 편향적인 발언이나 우리가 좀 입에 담기 힘든 극렬한 언어, 막말성 비난 등을 해놓은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검증에 주력을 다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외국을 갈 때마다 일종의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한 것 아니냐라는 단독 보도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원민경 후보자나 주병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도 딱히 뾰족하게 공격할 만한 거리는 많이는 없어 보이고요. 2일날 최교진 후보자, 이억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국면에서 얼마나 많은 언론의 관심과 국민의 관심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초점이겠고요. 인사청문회 국면이 끝나면 이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건 또 절차대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다가도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아가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최교진 후보자는 낙마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 민주당은 이미 우리 낙마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냥 가겠다라는 것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이잖아요. 여론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론이 중요하다. 내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가파른 산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더 가파른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일부터 10일까지 다음 주 일정인데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일단 체포동의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어차피 숫자적으로 국민의힘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까요? 예. 네, 저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보통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사실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이제 정치 공방의 하나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또 걱정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또 이제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마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이미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 설로 나오는 얘기를 보십시오. 권성동 의원이 과연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특검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안 만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절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쇼핑백 가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것도 결국 돈을 전달한 종이 상자까지 다 나온 상황이에요. 현금이 쌓여 있는. 통일교 2인자가 전달했다는. 네, 윤영호 씨라는 사람이 전달했다고 할 때요. 그때 자금 담당 책이라고 하는 윤 씨의 배우자가 사진을 만나기 한 2시간 전쯤에 미리 찍어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특정인에게 뇌물을 줬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2022년 대선이 그때 조직적으로 종교단체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주거나 뭐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을 건네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의 청탁이 해결이 됐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건 진짜 권력형 비리가 되는 거거든요. 최정점에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또 추가로 나온 소식을 보니까 그 권성동 의원이 2023년 그때 전당대회 때 출마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때 통일교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김건희 씨라고 하는 보도까지 오늘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 중심에 있는데 결국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특검에 이제 통일교와 그리고 국민의힘 간의 관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여론에 따라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결국은 이제 가결되지 않을까 국회에서는 체포동의하는 그런 부분의 분석이셨고요. 그리고 정기국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작년 예산이 한 690조 후반대였는데 680조였던가요? 600조 원대 후반대였는데 이번 예산안이 7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민간도 그렇고 대기업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 정부라도 뭔가 빚이라도 내서 재정의 씨앗을 좀 뿌려야 된다. 확장 재정의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건전 재정하겠다고 해서 계속 사실 감세 기조로 나갔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도 거의 긴축 편성을 한다고 할 정도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재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채를 우리가 발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은 90조 가까이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썼다고 하는 걸 자랑을 하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다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팔아야지 돈을 마련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건전재정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국가 경제 성장률이 거의 0%대까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성장 동력도 없고 내수도 다 죽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이나 국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국가 재정을 한 8% 늘렸다고 얘기하는데요. 기재부에서 사실은 이거 발표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이것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재정 역할을 해야 될 때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국채를 발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불씨가 성장 엔진이 그냥 꺼질 상황이 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찌됐든 옆집에서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에 있어서는 국가가 재정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네, 빚을 내는 확장 재정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중간중간에 이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잡혀 있는데 9월 25일 그러니까 이번 달 후반대에 모든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아무래도 검찰개혁 법안 그리고 3개의 특검에 대한 연장 법안이겠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대 특검 연장도 거부하고 하고 싶은데 수적 열세를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의석수 차이죠. 다만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민영배 의원이나 이문정 동부지검장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성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당 내에서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느냐가 첫 번째 단추인 것 같고요. 3대 특검의 기한이나 수사비, 수사 범위를 증액하고 대폭 확대하는 문제는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 국면이나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협치가 사실 물 건너가는 주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야당은 극렬한 투쟁으로 맞서게 될 것이고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이 야당의 강경 대여 투쟁 리스크를 풀어내느냐가 하나의 과제가 될 겁니다. 앞서 예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 늘어났고요. 윤석열 정부는 한 120조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거 좋지만 차이가 너무 극명하잖아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폭이. 그걸 누가 다 갚느냐. 제가 갚고 우리 아이들이 다 갚아야 된다. 이런 문제 앞에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건전 재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예산안 가지고도 싸울 게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법정 시한을 잘 못 지키는 문제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야당은 결국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여당이 뭐 하나 양보하면 야당은 못 이기는 척 받을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당이 특검이다, 검찰개혁이다, 예산이다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장애로 나가서 투쟁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끼리 할 테니까 장애 투쟁하고 마이웨이 가자라는 길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선택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언급한 여러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 정도는 양보하고 나머지는 타협을 받을지 저는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결정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봐요. 앞으로 여당이 어느 쪽 방향을 결정할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말씀에 대한 반론 김성환 평론가의 반론 받겠습니다. 지금 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요. 전 국민의힘이 한 가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을 개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개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부터 먼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자기 부정이 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런 검찰을 어떻게 그대로 둡니까?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이유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 앞장서서 상대 진영을 초토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거. 그게 거의 정점에 서 있던 게 검사 정권, 검찰 정권이라고 들었던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그때 그걸 바라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즐겼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방송 여러 군데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나중에 가서 똑같이 그 칼 맞는 수가 생긴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동지의식 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권의 공감대라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거 다 내팽겨쳤어요. 그러면 검찰은 언제든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어찌할 수도 없는 특검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수사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검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국민의힘에 당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검찰 동원해서 똑같이 윤석열 정권처럼 수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거 이제는 그 골이 완전히 끊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기본적인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거냐, 수사권 일부라도 남겨줄 거냐, 아니면 공소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건지 법무부 산하에 둘 건지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과 관련돼 있는 법률 문제가 걸렸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하세월입니다. 그 피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거, 그거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관들을 축소하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좀 떨지 않거나 이런 방법,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기관들이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머리를 맞대길 바랍니다. 애초부터 검찰개혁은 안 돼. 이런 식의 태도는 결국 자기 부정이자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맞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한테 부담 떠안긴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도 맞고요. 또 그런 게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장 동력 다 꺼진 나라 그거 물려주는 게 더 큰 부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지금 뭐 미국의 관세 폭탄 얘기도 나오지만 굉장히 경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지, 또 거기에 대한 과실도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야 뭔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그 이후도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고통스럽고 국채 조금 더 발행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보수 정부에서 국채 발행 적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그건 제 말씀으로 가름할래요. 재정 다 펑크내고 세수 다 깎아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국채 발행하지 않는다고, 그걸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경제성장률 다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알겠습니다.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이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반론도 짧게 듣긴 하긴 텐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 일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9월 말에 이 관련된 특검 3개 연장 법안 통과시키고 검찰 개혁 법안 3종 세트 다 통과시키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은 무엇일까? 아까 장외 투쟁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국민의힘이 만약 그 상황이 간다면 장외로 나갈 수도 있다. 뭐라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사실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위원 선출에 관해서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맨입으로 국회에 복귀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은 그냥 국민의힘 없이 우리끼리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장동혁 대표 만나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제 줘야 될 투자금만 거의 840조예요. 약속하고 온 게 이번 것까지 더해서. 네. 그걸 그냥 여당 혼자 온전히 책임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야당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3대 특검도 연장시키고 검찰개혁도 마음대로 하고 예산안도 뭐 양보 못하고 하면 국민의힘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들러리만 되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의사일정 협의나 국정의 협력을 원한다면 민주당도 이번 지난 대선에서 41%를 받은 제1야당의 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된다. 몇 가지는 양보를 해야 된다. 그게 그리고 이 양당제 정치의 유구한 전통이고 정신이고 일부 강성 지지층은 막 반대하겠지만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하면 혼자 그 책임들을 정말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정청래 대표는 모르겠어도 나라를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외투쟁으로 가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뭘 양보할지, 그게 예산일지 특검일지 검찰개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가지 아젠다 중에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대화하고 양보하는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 방금 장외투쟁까지도 결국에 갈 수도 있다. 이번 달 말이면 이런 말씀 전망도 해주셨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정책위의장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발표가 됐는데 다들 흔히 개파색이 없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 양반이다. 예, 무난한 분들이다. 이런 평가 붙는 분들인데 투쟁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많은 언론에서 장동혁 호의 첫 인선은 좀 고평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도우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중진이지만 개파색이 없고요. 정의용 의원 같은 경우도 실무 국면에서는 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한계와 반한계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 인선을 놓고 친한계에서도 막 잘못된 인선이다라고 말하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인선이 아닌가 싶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다른 당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선명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냈던 것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또 자기를 보좌할 실무진들이나 고위 당직자 인선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 인사들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나름 중도적이고 덜 강경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야당을 얼마나 투쟁시킬까 말까의 키는 여당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김민석 총리가 장동혁 대표 예당한 건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총리가 찾아가서 협조 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 대표는 아직까지 사람 아니고 악수 안 하겠다는 기조에서 별로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조금 꺾어놓고 풀어야만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는 부담이 완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야당을 계속 투쟁으로 내몬다면 야당도 뭐 투쟁해야 되는 거고요. 예. 뭔가 협상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면 야당도 무조건 발목 잡기보다는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 그려지는 게 훨씬 더 낫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특히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회 어떤 인물들을 내보내게 될지,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장동혁 대표가 새로운 미디어, 흔히 말하는 유튜브, 그중에서 전환길 씨에게 많은 빚을 진 것은 사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전환길 씨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아니 전환길 씨는 의병의 역할이고 그걸로 충분한 것 같다. 약간 갈라서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제 와서.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 최고위회 때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진짜 봉숭아학당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톤다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나 지지층 확장을 위해서 나름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좀 약간 희망적으로 보는데요. 대신에 앞으로 그렇게 저는 또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게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러 가겠다, 접견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대놓고 한다거나 장동혁 대표를 오히려 공격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김장대첩이니 김장대전이니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이런 갈등들을 겪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본질적인 한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극우 성향에 강경 보수에 빚을 져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1.5선에 불과한데도 그쪽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계속 지지층 확장이나 중도 확장, 지지율을 올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될수록 그쪽하고 갈등과 파열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비판하시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한국 정치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게요.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 이렇게 우리가 보통 관용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찌 보면 민주당 정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의 중심은 입법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의회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마주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주보지 않고 등 돌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중간에 껴놓고 말도 안 되게 대통령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개혁안 가지고 정부하고 갈등하는 모습들 가급적 안 보이면 좋겠지만 일정하게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건 좋지만 그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게 일단 맞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그 키를 쥐고 국민의힘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하나 주면 하나 받을게 이런 방식보다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한테 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 정치 세력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치가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내란 이후에
국회이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목소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인 정답 얘기하셨고 현실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국민에게 좋은 소식, 정기국회 정치가 어떤 효능감이 있는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장희찬 전 최고위원님 마지막으로 당내에서는 이제 쇄신파라고 하죠.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전환길 씨를 이제 쫓아내야 된다, 절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전환길 씨 스스로가 당 밖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장동혁 대표도 의병 역할이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당선이 됐는데 이제 와서 출당하라는 것은 토사구팽입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에 대한 호불호 여론이 있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쓰고 버리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택할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저와도 잘 아는 사이지만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으면 본인들이 전대에 나왔어야죠. 대표로든 최고위원이든 나와서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주장으로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 다 끝나고 나서 자꾸 뒤에서 뒷담화하고 훈수 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내부 분열에 휩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환길 이슈는 지나갔고 장동혁 대표와 전환길 씨 모두 각각 나름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을 상대로 어떻게 야당이 존재감을 발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더 집중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